결국은 중국도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뛰어넘어서 패권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생산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바로 중국의 GDP 성장 잠재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 상황은 미국 경제 상황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분석도 가능한데, 일단 현재 진행되는 상황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의 제일 이제 문제는 그동안 너무 소위 건설 투자 중심의 그런 어떤 경제 운영을 했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 그 소위 얘기하는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아니면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택, 아파트를 많이 진 거예요. 많이 져가지고 이게 충분히 수요를 다 충당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남아돌고 경제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실제 팔려나가지 않고, 설사 팔려나갔다 해도, 그러니까 정부가, 지방 정부들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제 도로 건설을, 고속도로 건설을 했는데 하루 10대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무슨 통행료 수입이 나올 것이며, 그러면 거기 결국은 그거를 이제 직접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우리식으로 하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게 거기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파열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열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5, 6년 동안 주택 가격이 한 2배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요. 그렇지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대도시, 일선 도시 기준으로 하면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3배까지도 이렇게 오른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상하이라든가 아니면 베이징이라든가, 거기에서도 우리처럼 강남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 부동산 분야에 과열이 되고, 그래서 집이 안 팔려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결국은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여러 채를 이제 구입하게 되고, 우리처럼 계속 갭 투자도 하고 영끌이도 하고 이러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제 부를 이제 일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소위 개발 회사들의 자금줄을 이제 차단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three red lines 해가지고 세 개 여러 가지 레드라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하는 데서 여러 가지 제한 정책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갇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모델하우스 볼 수 없고 한데, 더군다나 내가 집에 갇혀 있으니까 소득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속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이제 하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터진 게 완다그룹, 아니면 헝다그룹, 비구 위안, 이런 소위 개발 소위 대형 중국에서 1위부터 시작해가지고 10위권 안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연이어 터지게 되는 거고요. 며칠 전에 그러한 개발 회사들의 어떤 그 자금원이 되었었던 중추그룹 또 실제 이제 파산하게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파열음, 경착륙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건설 부문이 주도가 되는 그런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건설 부문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한 25% 정도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게 중국의 그 부동산 부문이 이렇게 건설 부문이 위축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이제 위축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동시에 이제 그 우리 가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부동산 가격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자산의 실질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소비를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소위 얘기하는 그 자산이 이제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비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그런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도 해요. 이제 그렇게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소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전개되고 그래서 실제 중국 경제가 지금 뭐 지난해에 글쎄 뭐 이게 5% 이상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과연 그랬을까?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통계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을 때 지방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중앙 정부 이렇게 뭐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데이터를 좀 합산하게 되는데 지방 정부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고대로 보고를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그 성장률이 그보다 훨씬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 그 중국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부문이 이렇게 위축되고 소비 부문이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GDP에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민간 부문이 두 가지인데 소비가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투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그 민간 기업의 부채가 한 13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높은 상황, 우리나라도 참고로 뭐 120% 정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높은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소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투자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이렇게 그 국내 기업들이 하는 그 투자 말고 외국인 또 투자라도 좀 살아주면 좋은데 외국인 투자는 또 뭐 역대에서 가장 지금 최저 수준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뭐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외국인 투자가 지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에 투자가 2022년에 비해서 절반이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결국 그러니까 뭐 소위 그 국내 투자도 안 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투자도 안 되고 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뭐 그러면 뭐 순수출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것 근데 이거는 뭐 수출도 참 상당히 위축이 됐고요 지난해 수입도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계속 뭐 흑자는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보다 흑자 규모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것이 경제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한 뭐 제로 정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남은 게 정부 지출이거든요. 정부 지출은 지방 정부가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거의 그 경기를 뭐 살릴 수 있는 걸 투자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뭘로 성장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뭐 5% 이상 성장했다는 거 참 믿기가 어렵다는 게 소비도 위축되었고 투자도 위축되었고 뭐 순수출은 그냥 뭐 똔똔이라고 치고 그 남은 게 이제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을 과연 늘렸냐? 그럼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늘리지. 중앙정부는 사실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아요. 한 50%밖에 되지 않는데 GDP 대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많이 지적하는 게 중국의 위안화가 너무 많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서 너무 확장적으로 쓰게 되면 돈이 더 떨어지고 그게 이제 막 악순환으로 될까봐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래도 중국의 중앙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녹록치 않다.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이렇게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업률 많이 높아지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뭐 25.6%까지 지난해 7월 뭐 이렇게 발표했다. 그 뒤에는 발표도 안 한다 그러는데 전체 실업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근데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데 전체 실업률이 별로 높지 않다. 그것도 이제 공식적인 이제 통계 지표니까 그것도 이제 확실하게 전 믿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정확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지표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로 본 인플레이션을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 2% 이렇게 거의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그러니까
주로 경기가 침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곳에 어쩌면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물가 지표가 뭐냐면 생산자 물가 지표예요. 생산자 물가 지표는 한 1년 반 정도 이미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제 성장률도 낮고 물가 상승률도 낮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도 잘 안 되는데 얘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경제 성장률이 뭐 지난해 뭐 한 5% 남짓, 뭐 5.2%, 뭐 5.4% 뭐 이렇게 보통 아직 공식 통계가 안 나왔어요. 뭐 그 정도 한다고 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한때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7, 8년 전만 해도 이 두 자릿수 성장까지 이렇게 했어요. 제 기억에는 한 15년 정도 됐을 때만 해도 한 두 자리 성장하다 이게 뭐 5% 후반 성장하다가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5% 수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그런 리바운드를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국은 중국도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나은데 소위 수출이 GDP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이 그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뛰어넘어서 패권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도 못하고, 그래서 FDI도 잘 안 되는 거죠. 들어오는 그 외국인 직접 투자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대외적인 어떤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으니까 쉽게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령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고 지지난해 통계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한 어느 정도 되느냐면 한 14% 정도 돼요. 65세 이상 인구가. 뭐 그 정도면 그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에요. 그 정도면 낮은데 OECD 평균이 한 18%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너무 빠르게 지금 인구 고령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해 2022년 합계 출산율이 1.06명이에요. 1.06명이면 OECD 평균이 한 1.54명 정도 되는, 1.52명, 1.5명 살짝 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고 굉장히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생산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또 반면에 이제 고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생산 활력이 줄어들고, 또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그림 같은 것도 보시면 중국의 고령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나타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이미 2013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산 인구 비중이죠. 그게 감소하고 있고, 그게 바로 중국의 GDP 성장 잠재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쉽게 회복될 수가 없다. 그래도 제가 만약에 중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도 미국처럼 금리도 좀 적극적으로 더 낮추고, 또 한 가지는 양적 완화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가 좀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 국채를 발행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여러 쿠폰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그 발행된 국채를 중국의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그걸 이제 매입하는 방식의 그러한 어떤 양적 완화를 하면 어떨까? 사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달 초에 중국의 중앙재경대에 가서 그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 중앙재경대에 가서 제가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과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것이냐, 현재 그 직전 상황이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 그렇다.
하는 게 제 결론이고 그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대학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미중 간의 그런 냉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인구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것도 만만치 않다. 출산율 높이는 건 맞는데 단기적인 처방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양적 완화를 재정정책과 함께 이렇게 조합해서 하면 어떨까? 뭐 이 정도 현재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ADB 컨설팅 용역도 제가 최근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